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의회가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상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단으로 약 2,500조 원인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조 5천억보다도 더 많습니다. 사상 최대고요. 과연 이 돈 어디에다 쓰느냐? 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방, 기업, 개인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특히 이 재원은 미국인 성인들한테 1,200달러, 약 150만 원 정도, 부부 합산이라면 2,400달러, 어린이에게는 5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 제외된다 하더라도 미 국민들의 이제 소비 심리를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미 상원은 이제 법률 조문 작업을 거쳐서 이제 조속히 표기를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상원, 하원 통과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곧바로 시행이 되고요. 이 소식이 어제 아시아 증시에 전해졌죠. 한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네, 근데 성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500달러를 직접 지급한다니 정말 대단한 통 큰 그런 합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경영 안정자금 대출을 먼저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 안정자금 직접 대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 그야말로 이제 이 소상공인들 장사를 이루면서 오전에 조기 마감됐는데요. 이날부터 시범 운영된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중소기업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이 대출 신청하면 5일 이내 바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이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연체나 이제 미납이 없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각종 금융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소상공인들, 정말 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제 줄을 섰는데요. 중기부는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에 앞서서 일주일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시스템을 안착시킨다라는 건데요. 지금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인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4등급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4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대출 받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문제는 또 대출 상환이 또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의 가입자가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이 건강보험료 자체를 50% 정도 감면받게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 3개월분입니다. 3월부터 5월 건보료 절반 감면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죠.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사는 분들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도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서 지원한다라는 건데요. 이 재원은 추경 예산으로 국비로 2,656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이 됩니다. 복지부는 기존의 다른 경감 혜택을 받던 가입자도 기존 경감을 적용받고 난 이후에 이 보험료에 대해서 추가 경감을 통해서 추가 이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약 835만 명 정도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좀 달라진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최대 4매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제 문 대통령 코로나 진단 시작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5개 바이오 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식약처로부터 약국 공적 마스크 구매가 1인당 3매에서 4매까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원활한 마스크 판매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학생들 개학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 물량을 밀려줄 것을 앞당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부제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데 1인당 2매까지만 가능했지만 과거보다도 구매는 쉬워졌지만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인당 2매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도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투자될지 그리고 계약 이전에 가능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또 뭐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네, 제가 소개할 때 나이 순서로 소개하는 거 눈치채셨죠? 네. 남자 우선은 아니죠? 저는 안준순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 때나. 자, 오늘은 이제 전 국민을 화나게 만든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이래 법적인 문제, 또 관련해서 사실은 유명 관계자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계된 사건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얼굴을 공개한 조주빈이 난데없이 정말 뜬금없이 손석희 사장, 김웅 기자 그리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언급한 거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더 우리가 놀랐던 것은 손석희 사장은 사실은 조주빈이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은 척 접근해서 본인을 조금 위협했기 때문에 신체 안전, 신변 안전과 관련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증거 마련을 해달라고 돈을 보냈다는 얘기여서 이것도 사실 증거 마련을 위한 돈 보내달라. 이것도 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사기, 협박, 성착취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 사실 이게 전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조주빈이 그 경찰에서 이제 그 보도란에 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피해 여성들에게 정말로 그럼요. 죄를 지었다. 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사과해야죠. 전혀 안 하고 갑자기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네.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교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분산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시장 전 시장 같은 분도 피해자이거든요. 근데 더 큰 피해는 사실은 이 16명의 미성년자들도 피해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주 교활한 건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손석희 사장도 그렇고 윤장현 전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걸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손석희 사장은 한 수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 정도 보냈다라고 하고요. 가족에 대한 실제 좀 위협을 느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신변 위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
근거가 있는 걸로 보여서 위협을 실제 느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서 공천대가성 그렇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텔레그램으로 접근해서 또 뭐 활동비를 달라 해서 3천만 원 가량 돈을 건넸다고 해요. 근데 교활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여론을 여성에 대한 그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부분에서 유명인 쪽으로 키를 돌리려는 그런 의도적으로 언급을 한 걸로 보여요. 포토라인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죄질이 지금 나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여론을 좀 물타기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먹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뭐 손석희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 주소도 알고 있고 뭐 누구누구가 가족인지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N번방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공익근무 요원. 소위 직원이죠. 직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근무하는 그 공공기관의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익복무요원이 공익복무요원도 있고. 뭐 8급인가 하는 공무원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준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마음대로 막 그러니까 연락해서 제공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뭐 초본도 신청하고 요즘 뭐 그러지 주민센터라고 않습니까? 불러요, 요즘에는. 네. 동사무소요? 네. 가면 그 직원들이 하는 게 행정전산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다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단순히 개인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전산망 그 법에도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조주빈이가 알아낸 건 자기 공무원들을 통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주민등록번호 뭐 자기 가족들의 신상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은 엄격히 얘기하면 사기를 당한 거라기보다는 협박을 당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맞습니다. 그런 협박을 당하게 되면 돈을 뭐 줘서 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특히 주로 협박이 주된 특기죠. 공갈 공갈이죠, 협박. 보통. 특히 네. 이제 그 미성년 그 어린 아이들이나 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경우엔 주로 협박이었죠. 겁을 주는 거죠. 네 신상을 알고 있으니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네 학교 뭐 집 어디 다 알리겠다. 협박 전문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손석희 사장 1,000만 원 줬고 조주빈에게 또 이 윤장현 전 시장은 3,000만 원 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회복무요원이 함부로 그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조주빈 사건 N번방이라는 박사방이라는 것이 정보가 결합되면서 스스로 음란물을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여성들의 신상이 이렇게까지 정보가 옛날 주소, 왜 동사무소 그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 공범이었으니까요. 옛날 주소, 엄마 주소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너네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 네, 얼마나 동영상을 무섭겠어요. 뿌리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 엄마 어디 살고 있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가 그렇게 쉽게 새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협박당할 일이 그럼요. 없었죠. 스스로 건넨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주소만 하나 알려주면 줄줄이 정보가 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뭐 제 자랑을 좀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네, 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예전에 검사할 때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위 월부 채권 그 공갈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경찰이나 그런 그 행정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의 주민등록이나 또는 전과 호적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범죄 단체에 넘겨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공무원 여러 명 구속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 뒤에도 이게 아직도 이게 이런 그게 몇 사실이 있다. 년도인가요, 혹시?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더 당시에. 더 넘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예. 그래서 알기로는. 이제 네. 그때 그 이후로 뭐 지금 뭐 경찰서 같은 데 가면은 당신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가주의하면 전사망법에다 처벌받습니다. 그런 것도 붙이게 됐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주민센터는 아직 이런 것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항상 지금 국민건강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 로그온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려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아이디가 거기에 기록이 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민센터에도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해놔서 누구를 조회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사실은 그 사회복무요원들 그 복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복무관리 규정 15조에 보게 되면은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이런 민원 발생 분야 관련해서 개인정보 취급할 때 비리를 발생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그런 개인정보 같은 걸 열람하거나 유출시키지 못하도록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규정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감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시스템을 때문에. 만들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기록에 안 남는다. 이런 게 있으면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손석희 사장은 이제 김웅 기자랑 또 워낙 개인적으로 그런 분쟁이 있었으니까 또 개인에 대한 또 신분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까지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왜 사기를 당한 겁니까? 이분은 참 딱한데요. 마음이 너무 여리실까요? 고량수 여사 사칭한 사기범인데 속아서 4억 5천만 원 주셔갖고 네. 그게 또 이게 공천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재판 회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항소심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조주빈이가 연락을 해서 내가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 억울한 것을 JTBC에 출연시켜서 그걸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니 사실 윤장현 전 시장이 억울한 입장이니까 그 말을 따랐는데 심지어 JTBC까지 갔었대요. 네, 그래서 손석희 사장은 만나지는 못했고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손석희 사장을 만나는 걸 봤다는데 그건 이제 손석희 사장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결국 근데 방송 출연 일정 못 잡고 내려오고 그 최 실장이 전화해서 젊은 사람 보낼 테니 그 사람하고 상의해라. 그래서 사람이 고마워서 돈을 또 몇천만 원을 아마 준 모양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최 실장이 사실은 조주빈이 다른 사람 고용한 사람이겠죠. 예, 그리고 또 판사라는 식으로 또 사칭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윤장현 전 시장은 또 한 번의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사실 조주빈이 이런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아주 사회에 악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전공도 있고 네. 또 이번 일어난 성착취 이 범행도 또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SNS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주 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장현 전 시장도 속이고 그다음에 손석희 사장한테도 내가 당신 가족을 해치라고 청구받았다 하면서 텔레그램 그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경찰도 보고 진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도로 발달된 테크놀로기 결국에는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님은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인가, 너무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인가,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조주빈 사건이 사실은 소라넷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데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소라넷 맞습니다. 처벌이 안 됐습니까? 소라넷 운영자가 네. 지금 불과 4년 징역형 받고 복역 중이에요. 4년이요, 4년. 맞습니다. 근데 이 소라넷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해외 사이트,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사이트에는 스스로 찍은 여자들을 강간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자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같은 것을 올리고 그것을 돈을 내고 보고. 근데 이게 99년에 개설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소라넷을 폐쇄해라, 처벌해라 굉장히 많은 청원이 있었는데 2016년에야 17년 만에야 폐쇄가 되고 잡혔습니다. 그렇죠. 17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조주빈 같은 애들이 진화를 한 거죠. 이제 안 들키려면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폭파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잡힌 뒤에도 4년만 살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익을 감춰야겠다. 가상화폐를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화한 조주빈이가 등장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N번방 사태가 또 난 걸로 보여요.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화한 게 맞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종전의 일반적인 음란 동영상 제작 배포하고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네. 종전 것은 외국에서 제작된 그런 음란물들을 국내에 그냥 불보로 들여와서 뿌리는 정도였는데 이번 것은 열 몇 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어떤 가학행위를 하는 현장을 직접 중계를 하고
가학행에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란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성착취 범죄고 반인도적인 범죄입니다.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소라넷 같은 것이 이러한 그 큰 범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온상이 되었는데요. 종전에 우리가 그런 음란 동영상에서 엄벌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사회적인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사건은 그거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거는 그 노예도 아니고 예전에 주인이 죽이면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학적인 그런 피해를 당하는 그런 동영상이 10,000명 또는 몇십만 명에게 뿌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 계속 남죠. 몇십 년 갈지도 모르고 또 그 아이의 신상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예. 그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너무 사기를 여러 번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핸드폰도 다 없애버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냥 그분이 원래 의사거든요. 예. 의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피해자를 뭐라고 있고요. 탓해서는 안 될 네, 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손석희 사장도 어제 심경을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냐면 내가 얼굴이 좀 알려졌다고 해서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심정을 밝혔다는 겁니다. 어제가 이제 그 김웅 씨하고 그 재판 때문에 증인으로 섰던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도 보면은 참 그동안 꼿꼿한 이미지로 아나운서로서의 참 명성을 날렸는데 이렇게 돼서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기범인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 봐요. N번방을 잠입 취재한 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가해자들이 사실은 걸려도 많아봤자 5년이지 이런 식으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말로 5년밖에 안 삽니까? 아무리 길어도? 실제로 이제 대법원 통계를 보면요. 5년 동안 아동음란물로 이제 재판받은 게 1심 기준으로 해서 535건인데 그 중에 154건, 28.8%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을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그것이 아동에 대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일 수는 있지만 지금 조주빈이 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그런 것을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약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창출한 거거든요. 가학행위를 직접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더 엄벌을 해야 되고 또 종전에 우리가 겨우 3분의 1 정도만 실형한 것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순히 음란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우리 수사기관 또 검사님들 구형함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5배 내지 10배 이상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행위에서 나오는 범죄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찍게 만든 자. 정보를 가지고 네가 성적인 걸 찍어서 올려라. 그렇죠. 라고 찍게 만든 자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소수이고 지켜본 눈이 있죠. 지켜본 눈이 지금 26만 개라는 거 아닙니까? 26만 회를 봤다는 것인데. 자, 근데 이 2가지를 처벌하기에 지금 우리나라 법이 좀 약합니다. 왜냐? 터치부터가 강제추행으로 들어가잖아요. 몸에 손을 대는 것부터가 우리는 실제로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고 지금 이렇게 찍게 만들고 지켜보고 하는 것은 아동인 경우에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5년 이상 유기징역인 거예요. 만든 사람의 경우. 근데 만든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얘를 살인죄처럼 무슨 사형을 한다든가 무기징역한다든가 한 예는 없고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고요. 그거 말고 지켜본 눈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도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지금 자기 영상이 끝도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가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음란물 소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끝이에요. 네. 대부분 벌금 또는
벌금도 안 받는 상황인 거죠. 집행유예 되겠죠. 그렇게 예, 되면.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그 기자회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 끌어모아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네, 맞아요. 예, 근데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처럼 현재로서는 조직표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는 팀장, 나는 뭐 팀원 이런 식으로 분담 행위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N번방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아마 적용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게 무슨 뭐 만든 사람만 처벌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26만 명이라는 건 이제 박사방을 포함해서 그런 유사한 걸 다 합친 건데 여러 군데 중복 가입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박사방은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사실상 공범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들을 분류를 했다 그래요. 구경꾼은 그냥 구경만 하면서 그런 영상을 조금씩만 보는 사람. 네. 관전자는 돈 내고 입장에서 보는 사람. 네. 명령자는 명령자요? 네. 피해 여성한테 어떠어떠한 행위를 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랍니다. 세상에. 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원은 이제 운영을 직접 하고 자금 세탁하거나 또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성폭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 26만 명 다 처벌은 못 하더라도 일일이 다 조사를 해보면 그 가담의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직원 같은 경우 당연히 공범이고요. 명령자도 공범이죠. 지금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노예 하나 잡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관전자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조한 셈이고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선 공범으로 될 수 있으면 제작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혹시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범죄단체 조직 쪽으로도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을 고쳐서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보는 그런 것을 우리 사회에 용납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소위 음란 영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처벌 안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가학적인 성착취를 처벌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막아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관전자부터는 정말 적극적 공범으로 처벌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관전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상화폐로 다 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실제 돈을 누가 냈는지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범죄 수익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이번의 됩니까? 경우에도 네. 이제 가상화폐를 구매 대행해 주는 회사를 있거든요. 그렇죠. 그말 대행 그 회사를 통해서 한 거는 다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직접 자기들이 이제 회원들이 보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거래소를 통한 거는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거래소를 안 통하고 직접 한 경우가 있어요. 직접 그 가상화폐를 보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찾기가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조주빈이가 이 사람의 지금 가상화폐 우리로 치면 계좌 그 전자지갑은 아직 못 찾았답니다. 네, 그래서 그랬대요. 그걸 찾더라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려면 그 거래소를 통한 건 파악이 되는데 우리 현금을 주고 받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장외에서 사고 팔면 그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이 열심히 뛰어서 이제 찾아내야 되고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6만 명 다 찾아내서 네. 단단히 혼을 내야죠. 그런데 그 경찰이 조주빈 집에 가봤더니 현금이 1억 3천이 나왔대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미 2018년도에 가상화폐가 뭐 엄청나게 18억 원인가 뭐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걸로는 이제 단순 계산에도 수백억 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가담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것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심하고 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돈을 지급했던 거죠. 이게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고 핸드폰 포렌식에서 비밀방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문제하고도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26만 명을 추적을 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범죄 관련해서 조주빈처럼 신상 공개된 게 우리나라 최초라고 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이럴 그렇죠. 정도로 처음이죠. 지금 가해자 인권 부분이 약간 더 부각돼 있는 게 사회적 트렌드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인권이 신상공개 관련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도대체 내 영상을 본 놈들이 누구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이분들이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네. 어디까지 퍼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안심할 수 있는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더 우선하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26만 명의 신상도 공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피의자 입건된 사람들은 현행법상 공개에 문제가 없는데 네. 피의자는 입건이 안 되고 단순히 그야말로 관람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현행법상 시선 공개가 좀 공개하기가 어렵지 쉽지가 않을까요? 않아요. 네. 과연 적법한 것이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하면 다 공개하고 망신을 주는 게 맞죠. 현행법상 이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동 청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 다 그 등록까지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거기에 맞먹는 큰 범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든지 거기다 공개를 하고 등록을 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그런 사이트를 안 볼 것이고 그에 고객이 없으면 이런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상 삭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방통위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라넷을 통해서 퍼졌던 영상들도 해외에서 계속 팔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N번방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런 방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는 공공연하게 여성단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해외 사이트 통해서 여기에서 피해본 사람들 영상 계속 유포되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이런 방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영상 유포가 계속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신상 공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끝까지 추적해서 영상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 관할에 안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해서 의혹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한 번 여기에 올라버리면 영원히 떠다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그렇죠. 굉장히 본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되죠. 그래서 지워야 되는데 특히 잘 안 지워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점은 뭐 미국 같으면 FBI라든지 뭐 또 여러 나라들이 그런 그 기관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전부 삭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N번방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정확히 특정이 되잖아요. 사실은 누군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 영상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상물의 피해자를 특정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컨대 예전에 소라넷 같은 그런 음란물을 그냥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영상에 등장한다는 것도 모르고 실제 그 얼굴이 그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범인들이 나 언제 몇 달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자수하기 전까지는 그 영상물이 있어도 영상물을 실제로 그 해당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지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대나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피해자 특정이 안 되면 오히려 피해자 입장 마음이 편하죠. 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완전히 그렇게 막 특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비슷한데 실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할 권리까지는 안 주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잊혀질 권리도 있고 네.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제거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디지털 범죄라든지 또는 그런 디지털 산업계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울 수 있도록 해야죠. 더더군다나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뭔가 성착취 의심이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서 외국의 그런 영상 제작 회사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꾸며서 하는 거.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런 불법으로 간주하는 뭐 그런 규정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국회에서 하실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16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런 법이 문제입니다. 법을 고치고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써먹을 생각만 하고 실제 입법 활동을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6635 쓰시는 분께서도요. 잘못을 해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고 법 처벌을 안 무서워하니까 계속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이런 얘기 하셨고 또 3116 쓰시는 분께서도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또 보내셨는데 규정을 어기는 걸 막기는 어려운 거 현실이다. 법이 가혹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법이 사실 없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법을 적용을 또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성범죄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외국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정해지는 대로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동영상을 만들면 무기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더니 징역 20년 나왔다. 무기 나왔다. 그러면 감히 하려고 하겠어요? 까짓거 한 5년 살고 나왔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제조보다 더 큰 해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선고되는 형도 굉장히 높여야 되고요. 네. 법조문 자체도 지금 미비점을 찾아내서 빨리 입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오늘 뭐 좀 찜찜한 마무리를 우리가 뭐 명쾌하게 해결을 못합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번에 총선 잘 치르시고 대신에 잘 되시면 입법 좀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거죠.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관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20년 3월 26일이니까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직도 뭐 항일, 반일에 대한 상징으로 안중근 의사 많이 떠올리고요. 특히 약지 손가락 끝마디 잘린 그 손도장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수많은 의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더 우리들 기억에 각인되는 이유는 뭘까요? 110주년이잖아요. 네. 그 각인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15분 동안에 설득력 있게 설명드리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최선을 다해 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 3월 26일 일로 한 행위가? 사형 시간은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절명한 시간이 날짜가 10월 26일 시간이 오전 10시경이었어요. 네. 일본인들이 좀 묘한 좀 미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죽은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그 죽인 사람을 죽이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귀신을 위로할 수 있다. 사형 날짜를 그래서 일부러 맞춘 그래서 거군요. 사형 날짜를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26일로 맞추고 사형 시간까지도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10시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26일, 3월 26일이라고 네. 하는 날짜, 오전 10시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네. 일본인들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뭐 메이지의 원혼 또 이제 일본 근대화의 영웅 이렇게 추앙하고 있고요. 한때는 일본 최고권 화폐에도 이토 히로부미의 초상이 올라갔었죠. 네. 그런 만큼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한국 침략의 원흉, 일본은 원훈이라고 하는데 원흉이었고 또 이제 한국 식민지화를 총지휘한 진두지휘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처단하는 것이 이제 나라가 망가는 것을 이제 막는 길이다. 또는 이제 국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했는데 워낙 거물이라서 처단할 상황이 좀 아니었죠. 그때 이제 연해주에서 그 활동하다가 안중근 의사가 의병 활동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네. 러시아 대장 대신 가갑적 조프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깝깝체프라고도 하기도 하고 코코프체프라고도 하기도 네. 하는데 아마 만나서 이제 만주 분할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접하고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처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본 메이지의 원훈이자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큰 역사적 사건이어서 그렇죠. 한국 게다가 아직은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이라 아무리 이제 보도 통제를 해도 외국 신문이 들어오고 이렇게 몰래 좀 소식이 전달되고 해서 그 이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어떤 의거보다도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세계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여러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이 안중근 의사의 큰 감명을 받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좀 이제 익히 알 텐데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주올레 같은 사람은 이 안중근을 모델로 한 연극을 만들어서 감독을 했고요. 그 연극을 하면서 이제 안중근 역을 이제 당시 여학생이 남장을 해서 안중근 역할을 했었는데 등령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주올레 부인과 주올레를 이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안중근이겠죠.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안중근에 대해서는 국제적 성명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학 접주 활동을 하다가 이 안중근 가문은 동학 토벌군이었어요. 동학 토벌을 네. 했었는데 그래서 의기가 통했는지 김구가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이라는 분이 이 김구 선생을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폐색이 짙어져서 이제 숨어있던 김구 선생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숨겨주고 데려다 놓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관계가 있었고 백범 선생은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우리 독립운동의 뭐 최고의 영웅이고 또 이제 정신적 뿌리다라고 할 만큼 이제 우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딸인 안미승 씨를 며느리로 삼고 또 이렇게 비서로 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독립운동 전체에서 좀 면면하게 영향을 미쳐왔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의거 직후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이제 사립학교들 비밀리에 안중근 의사 초상화를 가지고 있다거나 안중근 의사 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웅시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 독립운동의 대표하면 이제 안중근 의사를 꼽을 정도가 돼서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동상을 세우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도 안중근 의사 동상이었었는데 네. 이승만 이제 초대 대통령이 독립운동은 자기가 다 지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회에 퍼뜨리려고 했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네. 이래저래 좀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을 방해를 해서 동상은 네. 이제 이승만 동상보다는 나중에 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왜 항일과 반일의 상징이냐. 네. 사실은 안중근 의사는 항일 반일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 원래 뭐였습니까? 오히려 동양 평화론자였죠. 아, 평화론자.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안흥칠 역사라고 먼저 자서전을 네.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영웅이 될 만한 이제 조건이랄까요? 자격이랄까요? 이게 워낙 네. 충분하고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남겼던 것이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이토를 저격했는데 이제 이토에게 세 발을 쏴서 마친 다음에 내가 이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죠. 신문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뿐인데 혹시 저자가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토 수행원 세 사람에게도 각각 한 발씩 쐈어요. 근데 그 6발이 전부 명중했어요. 권총이. 총을 되게 잘 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려서부터 이제 사격술에 능했다. 총 들고 사냥하는 걸 좋아했다. 이제 자서전에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 권총은 또 이렇게 사냥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우리 학계에 논란이 좀 있어요. 안중근의 또 저격이 단독 의거냐, 범행이었을까? 네, 단독 의거냐, 예. 아니면 조직적 의거냐, 네, 뒤에 네. 누가 있었느냐.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는 단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인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정도로 정확하게 사격을 하려면은 어쨌든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네.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떨리면 그 총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이 의거 직후에 사람이 참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 자리에서 6발을 써서 6발을 다 맞히느냐. 이건 담대함을 맨 좀 놀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담대할 뿐만 아니라 정말 초연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그래서 요즘 뭐 사형수가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심리를 좀 그냥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휘호를 쓰고 책을 쓰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자기의 역사를 정리한 한항칠 역사였고 두 번째 책이 동양평화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보고 일본 이제 왕, 당시 천황이라고 했는데 일본 천황에 대해서 좀 불철저했다. 네. 이또만 죄인이고 일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안중근 의사가 그 전에 의병 전쟁을 할 때 일화가 있어요. 의병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네. 함경도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웠는데 네. 첫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거든요. 네. 일본군과 일본 상인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제 그 같은 의병 동지들이 저걸 뭘 포로를 살려두느냐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국공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을 말하는 거죠. 포로가 된 사람을 가둬두던가 가둬둘 데가 없으면 석방하는 것이 국제법이다. 석방을 했어요. 근데 석방을 했는데 이 석방된 자들이 네. 안중근 의사가 자기를 석방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일본 군대로 돌아가서 안중근 의사 부대의 동향을 알려줬고 그 때문에 참패를 해서 동지들을 다 잃고 거의 뭐 죽을 지경에 놓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인도주의자였고요. 그렇게 이제 문명적 저들이 아무리 악랄해도 우리는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79년 9월 2일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북두칠성 같은 이제 7개 점이 가슴에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웅칠이라고 하는 이제 자를 지어준 거죠. 그 가슴에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이 안중근 의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당시 사진 덕후에서 누가 이토 히로부미 잘 모르니까 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를 마중 나왔던 누군가가 이토 히로부미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런 예. 얘기는 없고요. 또 그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거기 뭐 이토 히로부미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밀집해서 손을 흔들어서 이 팬 서비스를 해주다가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고요. 그런 네. 얘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 대장 대신 까깝제프랑 같이 나란히 걸어오니까 그리고 네. 또 평소에 그 신문들을 통해서 이토르부미 얼굴을 사진을 당연히, 여러 번 봐두고 예, 익혀놨던 익혀놨겠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좀 어긋났는데 네.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보면 일본과 한국이 적이 될 것이 아니라 우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동양평화는 그러니까 유럽 세력이 동양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럽에 맞서서 식민지화되는 참화를 면하려면 네. 동양 3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한다. 근데 그 긴밀한 협력이 일본이 다른 나라의 독립을 빼앗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마음속에 원한을 심어놓는 그런 정책을 취해서는 절대로 동양 3국민이 서로 진정으로 화합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화합에 대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반일이 아니었어요. 이성과 가치가 너무 숭고하네요. 근데 그냥 순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네. 구체적인 방책으로 뭘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이 청나라에서 빼앗은 이제 리순 땅을 청나라에 돌려주고 한국에 네. 대한 이제 강압적 정책을 취하고 그 리순 땅에다가 한중일이 함께 동양 평화회의를 조직하자. 요즘에 육자회담 같은 그런 구상이에요. 네. 또 동양 평화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그 이른바 삼국 사이의 외교적 분쟁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고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국민이 돈을 모아서 동양은행을 만들자. 은행이요? 예. 동양은행을 만들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게 하면 뭐 한 사람이 적은 돈만 내도 큰 돈이 생겨서 그렇죠. 동양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더불어서 연합군을 조직하자. 연합군까지요? 한중일 연합군을 조직해서 네네. 각각의 청년들로 하여금 군대에 입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네. 이 청년들에게 전부 2개국어 이상을 가르쳐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면 서로 이제 뜻이 통하고
평화의 그 감정을 이제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평화의 영구 평화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미얀마나 태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여기 합류할 것이고 이게 세계 평화의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오늘날 지금 이루어진 유럽 공동체 구상을 똑같네요, 110년 사실은.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선각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정말 선구자입니다. 그가 이토를 죽인 네. 것은 일본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 바로 이런 동양 평화의 대원칙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막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서 호혜 평등의 정신으로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데도 이제 동양 삼국을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네. 짓밟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적대감을 심어놓아서 동양 협력이 안 되게 네. 만들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역 간 영내 협력이 제일 안 되는 데가 동아시아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사실 근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지금의 아베에게 하는 경고, 우리가 지금 아베에게 하고 있는 경고들 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느냐, 여전히 이제 군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안중근 의사는 110년 전 그 이야기를 이제 110년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오늘날의 아베인 거죠. 그렇게 봤던 것이고 네. 일본인들과는 평화의 연대를 그리고 일본의 패권주의적이고 침략주의적인 정치가들에게는 이제 단호한 응징을 이게 필요하다고 봤던 분이 안중근 의사라서.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유해가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해방 후에 고국당에 묻히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감염만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는 이제 내 죽음은 그냥 공원에 묻었다가 나라가 독립이 되면 고국으로 보내다 오였었는데요. 일본이 묻어놓고 어디다 묻었는지 자주 가족들한테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북한에서도 시도를 했고 우리도 시도를 했는데 못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묘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유해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오늘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 기념해서 안중근 의사의 서거 혹은 안중근 의사의 당시 행위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교수님께 잘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750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좋은 날입니다. 후리지아 꽃향기를 우리 애청자 가족 여러분에게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힐링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정말 여러분들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은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